영화의 세계에서는 흔히 필름 한 컷 한 컷마다 영혼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결코 상영되지 못한 필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술적이거나 파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차마 눈을 마주할 수 없는 어둠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상상해 보십시오. 빛바랜 영사기가 돌아가며 일그러진 화면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흐느낌, 그리고 끊어지는 비명. 그것은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결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버려진 영화 촬영소에서 낡은 카메라 한 대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 필름이 재생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때 수많은 신인 배우들이 꿈을 쫓아 모여들던 무대가 사실은 갇힌 감옥이었고 눈부신 조명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비극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과 사회는 잊혀진 필름 속에서 시작된 끔찍한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따라가기 전에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래전 세상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는 한때 화려했던 영화 촬영소가 있었다. 1990년대 초반 수많은 상업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제작되었고 수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대형 영화사가 새로운 장비와 세트를 갖춘 현대식 스튜디오를 세우면서 이 촬영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몇 년간 명맥을 이어가던 이곳은 결국 문을 닫았고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벽은 갈라지고 천장은 곰팡이로 뒤덮였으며 창문은 깨져 날카로운 파편만이 남아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유리 조각이 흔들리며 섬뜩한 소리를 냈고 오래된 조명 장치들은 녹슨 채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곳은 더 이상 예술의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멈춘 무덤 같았다. 어느 겨울날 영화학과에 다니는 4명의 대학생이 과제 영상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들은 각자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모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들은 오래된 촬영소를 배경으로 한 단편 영화를 찍으면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곧바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밀려왔고 어두운 복대는 오래전에 벽에 붙여놓은 영화 포스터가 반쯤 찢겨져 나부끼고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배우들의 얼굴은 색이 발에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학생들은 조심스레 세트를 둘러보며 촬영을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공간은 현실보다 더 음산했고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품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중 한 학생은 조명 스위치를 찾아 눌렀지만 이미 정의는 끊긴 지 오래였다. 어둠 속에서 오직 휴대용 조명과 손전등 불빛만이 이들의 발걸음을 비추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다. 문을 열자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났고 안에는 버려진 소품과 의상이 뒤엉켜 있었다. 의자와 책상이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오래된 필름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학생 중 한 명이 무심코 그 틈을 뒤지던 중 묵직한 가죽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표면에는 희미하게 촬영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한 대가 잠들어 있었다. 렌즈는 흠집투성이였고 몸체는 금속 부분이 벗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묘하게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카메라 안에 아직 필름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결국 그들은 카메라를 작동시켜 보기로 했다. 버튼을 누르자 삐걱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흔들리며 켜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촬영 테스트 같은 장면이 나왔다.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화면에는 텅 빈 무대와 어두운 복도가 비쳤다. 학생들은 웃으며 옛날 영화 연습 필름이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면은 점점 달라졌다.
화면 속에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장했고 그는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 끌려가는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고 입이 막혀 있어 울부짖음만이 흐릿하게 들려왔다. 학생들은 순간 말을 잃어버렸다. 웃음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공포에 번졌다. 화면 속에서 여성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었고 곧이어 날카로운 비명이 필름에 담겨 있었다. 그 비명은 스피커를 통해 기괴하게 울려 퍼지며 학생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기계를 멈추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눌러지지 않았다. 결국 필름은 멈추었지만 남겨진 침묵은 더 큰 공포를 안겼다. 4명의 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이 단순한 영이 일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왜 이런 장면이 촬영소에 남겨져 있었을까? 이 필름은 누구의 손에 의해 찍힌 것일까? 그리고 그 안의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카메라와 필름을 챙겨 서둘러 촬영소를 빠져나왔다. 경찰서를 찾아간 학생들은 처음에 조롱 섞인 시선을 받았다. 담당 경찰은 대학생들이 장난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냐라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져온 카메라를 실제로 확인하고 필름 속 장면을 재생하자 경찰서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영상 속에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고 연출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촬영소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학생들이 우연히 발견한 낡은 카메라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은폐된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1990년대 초반 서울 외곽에 세워진 그 촬영소는 한때 영화계의 상징이었다.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은 서서히 국제 무대에 발돋움하고 있었고 수많은 젊은 배우와 감독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첫 발을 내딛었다. 넓은 세트장에서는 시대극부터 현대극까지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졌으며 밤이 되면 조명들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도시 외곽을 환하게 밝혔다. 촬영소 근처에는 배우 지망생들이 머무는 작은 하숙집과 연극 동호회가 즐비했고 카메라 감독과 분장사, 세트 디자이너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이곳은 말 그대로 꿈을 향한 관문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대형 자본이 투입된 새로운 영화 단지가 서울 도심 근처에 세워지면서 이 촬영소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장비는 낡아가고 건물은 보수되지 않았으며 결국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다. 몇몇 독립영화가 이곳에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곧 포기했고 촬영소는 점점 버려진 공간이 되었다. 몇 년 사이에 이곳은 활기를 잃었고 마지막 남은 관리자 몇몇 명이 촬영소를 지키다가 결국 떠나버렸다. 촬영소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배우 지망생들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가족에게 말하고 떠났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로 올라가 꿈을 이어가다 연락이 끊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의 수는 늘어났고 이 촬영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점점 더 기묘하게 변해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촬영소 근처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밤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텅 빈 세트장에서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분명 아무도 없는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처음에는 장난이나 착각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멀리 돌아가야 했고 택시 기사들조차 심야 시간에는 그 근처를 지나가길 꺼렸다. 이상한 점은 단순히 소문에 그치지 않았다. 몇몇 연극 동호회 출신 배우들은 오디션 명목으로 촬영소에 들어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 여성 배우 지망생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이상한 관리자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 무섭다 라고 썼다. 이후 그녀는 종적을 감췄고 휴대전화는 꺼진 채로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촬영소 근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은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배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그 말은 곧 묻혀버렸다. 촬영소에서 일했던 일부 스태프들도 뒤늦게 입을 열었다. 한 조명 담당자는 마지막 몇 달 동안 이상한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세트장에 조명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정작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미술팀 직원은 자신이 꾸민 세트가 몇 주 동안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어쩐지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컵에 남은 물 자국, 의자의 위치 변화, 그리고 낯선 담배 꽁초. 그러나 정식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작사는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인물은 촬영소의 마지막 관리자였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로 원래는 조연출로 일하다 경영난 속에서 촬영소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조용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때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혼자서 텅 빈 세트에서 대사를 읊조리거나 어두운 밤에 촬영 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세워놓곤 했다. 어떤 이는 그가 오래전부터 진짜 배우를 이용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중얼거렸다고 증언했다. 당시에는 술에 취해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소름 끼치는 발언으로 들린다. 세월이 흐르며 촬영소는 결국 문을 닫고 폐허로 남았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사라지지 않았다. 2층 공간 속에 여전히 진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실종자 가족의 눈물 어린 호소를 기억했지만 대부분은 세월에 묻혀 잊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이 발견한 카메라 속 필름이 그 모든 의혹을 현실로 바꾸었다.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필름에 남은 화면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수십 년 동안 덮여있던 어둠을 찍고 나왔다. 촬영소는 더 이상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의 무대였고 무대 뒤편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카메라 속 필름이 공개되자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다. 오래전 접수된 실종 사건 기록들이 다시 꺼내어졌다. 서류는 누렇게 바랬고 이름들은 이미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져 있었지만 가족들의 눈물과 절규는 여전히 선명했다. 필름에 등장한 인물과 당시의 실종자 명단을 대조하자 놀라운 일치가 나타났다. 화면 속에서 울부짖던 젊은 여성은 20여 년 전 실종된 배우 지망생 김수진과 얼굴이 닮아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카메라 속의 장면에 등장한 인물의 모습은 실종자 김수진과 동일인이 맞았다. 이 발견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장기간 은폐되어 온 범죄임을 입증했다. 경찰은 촬영소 인근을 다시 수색했고 오래된 소품 창고와 무너진 세트 사이에서 뼈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먼지와 흙에 뒤덮여 있었고 마치 무대 장치의 일부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그 뼈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사라진 여러 배우 지망생들의 것과 일치했다. 그 중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 20살 청년 이현우는 배우가 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했다. 그는 연극 무대에서 단역을 맡으며 언젠가 스크린에 서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곧 큰 오디션을 보러 간다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뼈는 낡은 소품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또 다른 희생자는 22살의 최미정이었다. 그녀는 발레를 전공하다 연기에 매료되어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밝고 씩씩했다고 기억했다. 친구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는 촬영소에서 진짜 감독을 만났다. 기회가 올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잔혹한 덫이었다.
그녀의 신원은 필름 속 장면과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기록을 남겼다. 어떤 이는 고향에서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어떤 이는 단역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무대를 사랑한 열정가였다. 그들은 모두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했지만 결국 빛을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 끊어졌다. 유족들의 증언은 가슴을 찔렀다. 김수진의 어머니는 딸이 사라진 후 매일 촬영소 근처를 배회했다고 했다. 그녀는 혹시라도 돌아올까 해서, 혹시라도 불빛이 켜질까 해서 매일 기다렸다고 울먹였다. 이현우의 아버지는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아들이 단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라져야 하냐고 절규했다. 언론은 곧바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는 촬영소는 무덤이었다. 사라진 배우들, 이제야 드러난 진실과 같은 문구가 실렸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대중은 분노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당시 경찰의 무능과 사건 은폐 가능성을 지적했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런 끔찍한 일들이 묻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다. 낡은 분장실 벽장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발견된 것이다. 수첩에는 배우 지망생들의 이름과 간략한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부 이름 옆에는 붉은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촬영 완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오디션을 빙자해 배우들을 불러낸 뒤 그들을 작품의 일부로 삼았다는 끔찍한 암시였다. 수첩 속에 기록된 이름은 실종자 명단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경찰은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다. 누군가는 이들을 배우가 아닌 희생자로 삼아 카메라 앞에서 죽음을 연출한 것이다.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살육을 기록한 범죄 필름이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건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비극으로 남았고 동시에 사회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되었다. 젊음을 희생시켜야만 완성되는 영화 따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이 그들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 이처럼 하나하나 밝혀지는 희생자들의 삶은 관객의 가슴을 짓눌렀다. 공포와 충격을 넘어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다.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촬영소의 폐허를 샅샅이 수색했다. 벽 안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또 다른 필름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얼굴들이 남아 있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촬영소는 이제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미완의 꿈이 영원히 묻힌 장소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데이터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고통과 상실의 목소리였다. 촬영소에서 발견된 필름과 뼈 조각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수사의 화살은 점점 한 사람을 향해 모아지고 있었다. 바로 촬영소의 마지막 관리자이자 한때 영화계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실패한 조연출, 그리고 스스로를 감독이라 부르던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였다. 박진호는 젊은 시절 영화계에 데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수많은 촬영 현장에서 조연출로 일했지만 결코 주목받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가 성실하긴 했지만 지나치게 집착적이고 때로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그는 늘 영화는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술적 열정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스스로 감독을 꿈꾸었으나 제작사에서 그의 시나리오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야기는 지나치게 어둡고 인물 묘사는 기괴하며 결말은 항상 파멸적이었다. 동료들은 그가 상업 영화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러던 중 촬영소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그는 관리직으로 남아 촬영소를 지키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지만 그는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린 듯이 촬영소를 자신의 무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텅 빈 세트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독백을 남겼다. 발견된 수첩과 필름에는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진짜 영화는 대본이 아니라 피로 쓰여야 한다. 배우가 대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대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병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진호는 자신이 실패한 감독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창조자라고 믿었다. 그는 배우 지망생들을 불러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지금 영화의 역사에 남을 장면을 찍게 될 것이다. 그 말에 혹은 설레고 혹은 불안해했던 이들은 곧 돌아오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였다. 카메라 앞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 절망에 젖은 눈빛, 마지막 순간의 비명. 그는 그것을 가장 순수한 영이라고 여겼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촬영소 안에 숨겨진 밀실을 발견했다. 벽 뒤에 가려진 작은 공간은 일종의 비밀 편집실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필름 수십 개가 보관되어 있었고 벽에는 그의 송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무대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나는 위대한 감독으로 불릴 것이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희생자들의 세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그들을 사용할 것인지. 마치 시나리오를 쓰듯이 그는 인간을 배역으로 죽음을 결말로 기록했다. 읽는 이들 모두 숨이 막힐 정도의 섬뜩한 문장들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단순히 기록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편집실에서 발견된 일부 필름에는 그의 모습이 직접 등장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그는 마치 관객을 향해 연설하듯 말했다. 나는 실패한 감독이 아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를 찍고 있을 뿐이다. 배우들은 무대에서 쓰러졌지만 그들의 연기는 영원히 남는다. 이것이 진짜 불멸이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표정은 기묘하게 환희에 젖어 있었다. 그가 자신을 망령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왜곡된 예술관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의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촬영소 안에서 그는 무대 위의 유령이자 스스로를 감독이라 믿는 망령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상상했고 그의 이름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경찰은 박진호를 추적했지만 그는 이미 흔적을 감추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던 주소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은행 계좌도 몇 년 전부터 멈춰 있었다. 그러나 촬영소 안에서 발견된 최근 날짜의 흔적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였다. 편집실 책상 위에는 불과 몇 달 전 신문 기사가 올려져 있었고 필름 중 일부는 최근에 새로 촬영된 흔적을 보였다. 사회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과연 그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는가? 언론은 그를 망령 감독이라 불렀고 방송사들은 그의 기괴한 철학과 범죄를 집중 조명했다. 많은 이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영화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배우 지망생들은 촬영 제한을 두려워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것조차 불안해했다. 박진호의 존재는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선 하나의 신화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무대 위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였고 카메라 뒤에서 웃는 유령이었다. 경찰은 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그를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여전히 우리 곁에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남겼다. 박진호를 향한 수사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언론은 그의 얼굴을 합성한 추정 이미지를 내보냈고 방송사들은 연일 그의 과거와 촬영소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림자처럼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주요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했지만 그의 흔적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서울 외곽의 폐허가 된 촬영소 근처에서 누군가 검은 외투를 입은 채 출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황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목격자는 그 남자가 무언가 묵직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즉시 잠복 작전을 개시했다.
며칠 후 깊은 밤, 달빛조차 가려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촬영소 담장을 넘었다. 그는 후줄근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체격은 박진호와 일치했다. 경찰 특수팀은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 남자는 곧장 촬영소의 오래된 세트장으로 향했고 낡은 편집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조명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경찰은 전등을 켜며 일제히 진입했다. 놀란 남자는 뒤돌아섰고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박진호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경찰을 바라보더니 잠시 후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 기다린 관객 앞에 배우가 등장한 것처럼 그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천천히 손을 들었다. 드디어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는군요. 체포된 그는 한동안 말을 아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카메라가 켜지자 그는 다시 감독이 되었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그는 마치 인터뷰를 하듯 독백을 이어갔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배우였습니다. 내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진짜 연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경찰은 편집실에서 확보한 새로운 필름들을 제시했다. 화면 속에는 최근까지 촬영된 장면들이 남아 있었다. 희생자들이 울부짖으며 대사를 강요받는 모습, 피투성이가 된 채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마지막 필름에서는 박진호 자신이 등장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손에 칼을 들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은 나다. 이제 내가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장면으로 완성된다. 경찰은 이 장면을 근거로 그가 마지막 순간 스스로를 희생자로 삼으려 했음을 추정했다. 그러나 미처 실행하지 못한 채 체포된 것이다. 이 영상은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 인간이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현실과 환상을 뒤섞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은 예술이었다. 세상은 나를 범죄자라 부르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진짜 영화는 바로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건 살인일 뿐이다 라고 단언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아직 관객일 뿐이다. 작품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진술과 영상은 사회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대중은 분노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그가 남긴 필름을 보며 소름 끼치는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그 영상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금지된 작품일 것이라는 글들이 떠돌았다. 경찰은 증거품을 정리하며 수십 개의 필름을 압수했다. 그 안에는 공개하기조차 힘든 장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범죄 증거이자 동시에 인간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기록이었다. 수사관 중 일부는 영상을 본 후 악몽에 시달렸고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박진호는 체포되었고 그의 광기는 세상 앞에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예술가라 주장하며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이다. 진짜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듣는 이들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박진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의 얼굴을 연일 내보냈고 신문은 한 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길은 단순히 범죄자의 정체를 넘어 이제 곧 열리게 될 재판으로 쏠렸다. 모든 이는 그 재판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로 붉어진 얼굴로 자리를 채웠고 언론 기자들은 한 줄의 발언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연신 터뜨렸다. 방청석에는 법조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관계자들까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심판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감독이라 믿으며 인간의 죽음을 연극으로 치환했는지에 대한 증언이었다. 피고석에 선 박진호는 수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배우처럼 연출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마치 관객을 맞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판사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무대군요. 드디어 내 작품이 공개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고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정숙을 명령했다. 검찰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다. 폐허 속에서 발견된 필름, DNA 감식 결과, 그리고 그의 수첩과 일기장. 화면 속에서 희생자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장면이 재생될 때 피해자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했다. 기자들은 이를 생중계했고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피고석의 박진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흘렸다. 완벽한 장면이군요. 그의 중얼거림이 마이크에 잡히자 법정 전체가 소름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들이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또 한 번 눈물로 물들었다. 한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꺼내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내 아이는 배우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당신 같은 괴물이 무슨 권리로 내 아이의 꿈을 짓밟았느냐? 그녀의 울음소리는 곧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러나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그녀의 절규조차 대사인 것처럼 흡수해버렸다. 변호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망상과 환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감독이라 믿었지만 이는 정신질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호히 반박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했고 희생자를 유인했으며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범죄자이며 냉혈한 살인자입니다. 재판은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흘러갔다. 판사, 검찰, 변호인, 증인, 방청객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가장 기묘한 점은 박진호 자신이 여전히 연출자라는 태도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는 때때로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검찰의 논리를 마치 대본처럼 평가하는 듯 중얼거렸다. 좋아, 이건 클라이맥스군. 6차례의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언론은 매일같이 법정 풍경을 보도했다. 사람들은 매회가 새로운 막처럼 전개된다고 느꼈다. 어떤 이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극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호는 그 관심을 즐겼다. 그는 세상 전체가 관객이 되어 자신을 지켜본다고 믿었고 오히려 법정에서 더 활기를 띠었다. 마지막 변론 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연극의 도구로 삼았다. 그는 예술을 빌미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 그 순간 피해자 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판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박진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순간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박진호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진짜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의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연극의 시작이었다. 사회는 그의 광기에 분노했고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더 많은 필름을 남겼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가 더 있다면? 그의 말은 단순한 허언이 아니라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는 공포의 씨앗이었다. 재판은 법적 판결을 내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와 말은 여전히 사회 곳곳을 떠돌았다. 박진호는 육체적으로는 제압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이자 연출가였다. 사람들은 마치 아직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 박진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에도 세상은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 법정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말,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한마디가 사회 전체를 뒤흔든 메아리로 남아 있었다. 서울 외곽의 촬영소는 결국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당국은 그곳을 범죄 현장으로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잔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철거 당일 굴착기의 쇠팔이 낡은 벽을 부수자 수십 년간 쌓여있던 먼지가 하늘로 흩날렸다. 주민들은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았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던 공포와 기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철거 후에도 그 땅은 황량하게 남았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근처를 피했다. 아이들은 저기는 유령이 사는 곳이라고 수군거렸고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길을 돌아갔다. 인터넷에서는 누군가 촬영소 잔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밤마다 불빛이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언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을 하나의 도시 전설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와 책, 기사들이 잇따라 제작되었고 젊은 세대는 이 사건을 마치 허구와 현실이 뒤섞인 괴담처럼 소비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것은 결코 전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매일 밤 되살아나는 악몽이었다. 박진호의 이름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영화계에서는 이 사건 이후 오디션 절차와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배우 지망생들은 더 이상 혼자 낯선 장소에서 오디션을 보지 않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혹시 또 다른 박진호가 나타난다면 어쩌지? 라는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철거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오래된 필름통 하나였다. 그것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고 테이프는 절반쯤 손상되어 있었다. 당국은 그것을 증거물로 보관했지만 곧 공개하지 않았다. 필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히 버려진 빈 필름일 뿐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속삭였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촬영소를 죽음의 세트장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단순히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광기와 잔혹함이 남긴 흔적을 상징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사람들은 때때로 어둠이 얼마나 쉽게 예술의 얼굴을 쓰고 다가올 수 있는지 잊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되살아난다. 낡은 영사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가고 화면에 일그러진 얼굴이 비친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이고 그 위로 겹쳐지는 비명,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는 필름 릴이 멈추며 남기는 침묵.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세트장이 남긴 최후의 울림이었다.